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26일부터 서울에서 이틀간 열립니다. 4년 5개월 만의 회동이 교착된 삼국 관계를 어떻게 풀어낼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전략은 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이 사실상 최초로 주재한 한미 특수전 지휘관 합동회의가 열렸습니다. 몰라보게 달라진 군대 급식 사진이 SNS에 올라와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박성원 서울신문 논설위원,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대통령실의 공식 발표로 한일중 서울 정상회의의 일정 그리고 핵심 의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간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이들 분야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삼국 공동선언에 포함될 것입니다. 공동선언은 삼국 정상들의 협력 의지가 결집된 결과물인 만큼 앞으로 삼국 간 각급별 협의체 운영 그리고 협력 사업의 이행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네, 지난 2019년 12월에 중국 청도에서 8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렸으니까 무려 4년 5개월 만의 회동입니다. 자, 이번 서울 회의의 가장 큰 의제, 어젠더는 뭐가 있나요? 예, 무엇보다 경제와 민생, 그리고 무역, 산업, 공급망, 결국은 다 경제죠. 이렇게 경제가 집중적으로 가장 많은 논의 시간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4년 5개월 만에 팬데믹 등을 겪으면서 어렵게 마련된 이번 삼국 간 회의는 무엇보다도 그 체제 자체를 복원한다. 이런 협력 관계를 복원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다. 네. 이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정상 보더라도 첫날인 26일 날은 리창 중국 총리,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양자 회담이 있고, 다음 날 27일에 이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 회의에서 채택될 공동 선언에 이러한 삼국 협력 체제의 그 정례화를 의미하는 이런 협력 체제의 복원, 이런 것들이 내용에 담길 경우에 이 자체가 삼국 간의 협력에 앞으로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정부의 기대입니다. 네. 자, 이제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27일 한일중 개최국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제일 앞에 오고 이렇게 합니다. 다음번에 이제 중국에서 열리면 한중일이 되는 겁니다. 자,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다룰 이른바 6대 중점 분야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요거는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나왔냐면 5월 13일 날 조태열 외무부 장관이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서 이런 것들을 다 조율하고 오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인적 교류, 그다음에 기후 변화 대응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 그리고 이제 경제 통상 협력, 그리고 또 보건, 고령화, 그리고 과학기술 디지털화, 재난 안전 등 6대 중점 이 협력할 분야들을 지금 정해져 있고요. 특히 제가 보기에 눈에 띄는 것은 이번에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한상이 일본의 경단련, 그리고 중국의 중국 무역촉진위원회에서 같이 와서 경제적인 어떤 합의체를 만드는 듯한 모습들을 보이셔서 저의 가장 관심사는 이런 경제 협력. 사실 중국이 이제는 우리가 보완적인 역할에서 경쟁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 그런 아주 중요한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 그림이 2019년 청도 회의인데 당시에는 중국의 이 정상이 리커창이었어요. 돌아갔죠, 얼마 전에. 그래서 자료 그림에는 리커창 당시 총리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설명을 드리는 거죠. 자, 대통령실은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북중로 군사협력 같이 매우 민감한 군사적인 의제들은 이번 회담에서 다뤄지기가 좀 어렵다고 했습니다. 자, 북한의 비핵화, 북러 군사협력은 짧은 시간 안에 합의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주제다. 이런 이제 그 표현을 사용했는데,
자, 왜 그렇다고 박 의원 보세요? 예, 이제 무엇보다도 이런 북한 비핵화라든지 북러의 군사 협력 같은 군사적 문제는 어떤 그 한일과 또 중국 사이의 관점, 시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숙이 논의를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깊이 있게 다뤄지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설명입니다. 네. 자, 일요일과 월요일에 걸쳐서 이제 이 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그야말로 5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소원했던 특히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그 모멘텀이 된다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 회담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그 의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죠. 윤 대통령은 22일 학술원 개원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현장 모습 그리고 기념사의 한 대목을 직접 들어보시죠. 학술원 회원 한 분 한 분께서는 우리나라의 학문과 품격을 상징하는 큰 어른들이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대한민국을 지금의 경제 대국, 문화 강국으로 도약시킨 것입니다. 학문의 자유를 충실히 보장하고 연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자, 정식 명칭 대한민국 학술원인데요. 줄여서 학술원. 자, 어떤 곳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설치가 된 건 1950년 문화보존법에 있어 설치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1954년에 이제 개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학술원법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학술 발전에 공이 있는 학자들을 우대하고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서 하는 역할은 학술 연구, 그다음에 학술 진흥에 관한 정책 자문 및 학술 교류를 하는데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가고 있고요. 현재 136명의 회원들이 있는데 한 번 되시면 무조건 종신입니다. 종신이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80만 원 정도의 월 회원 수당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지금 이 학술 연구와 진흥에 굉장히 큰 정책적인 자문들을 해주시는 기구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돌아가셨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도 역시 학술원의 회원이었는데, 자,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연구 업적을 남긴 분이죠? 부친 윤기중 고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명예교수셨습니다. 이 교수님은 2001년에 이제 학술원 회원으로 선정이 되셨는데 무엇보다도 그 저서 97년에 나온 저서인데요. 한국 경제의 불평등 분석이라는 저서를 비롯한 연구 업적을 인정받으셨습니다. 통계학계의 그 아주 권위자였죠? 그렇습니다. 그 경제 현상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해석하는 분야의 근간을 잡은 학자로 평가되고 있고요. 특히 평생 어떤 소득과 부의 불평등 이 문제를 연구한 원로 학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통계학 국내 통계학에서 기틀을 세웠고 또 관련해서 경제학에서도 큰 업적을 남기신 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분이었기 때문인지 이장무 학술원 회장은 윤 대통령에게 이 부친의 생전 모습, 그게 이제 학술원 곳곳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직접 보여줬고 또 이현재 전 국무총리, 이분도 이제 서울대 교수 출신으로 저명한 또 원로 학자죠. 이분도 말을 했어요. 자, 인사를 드리는데 아버지와 함께 활동하시던 분들이 눈에 띄어서 정말 반갑고 감사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장무 회장이 어떤 걸 보여줬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께 아버님의 생존했던 부친 모습을 당시 사집을 직접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그 현장이 윤기중 박사가 연구하시고 거기서 학술 활동을 하시던 곳이라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보고요. 특히 만약 생존해 계시면 지난해 8월 15일 날 돌아가셨지만 생존해 계시면 요번에 이 훈장을 받으실 그런 차례가
됐었지 않느냐는 그런 아쉬움까지 해서 특히 이제 동료 회원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윤 대통령을 격려해 주시고 또 아버지의 추억들을 다시 나눴던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었습니다. 네. 자, 윤기중 교수에 대해서 이현재 전 서울대 교수 학술원 회원인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마침 앉아있던 자리를 가리키면서 바로 그 자리가 선친께서 학술원 나오시면 앉아서 계시던 바로 그 자리다. 이게 이제 우연의 일치인데 네. 참 그런 대목이 뭉클해서 윤 대통령도 좀 감회에 젖었다고 해요. 그렇죠. 아버님 돌아가신 지 채 1년이 안 된 상황에서 아버님이 참 심혈을 기울여서 한국의 학술 발전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거기서 자문하시던 곳에 와서 다시 아버지의 어떤 추억들, 발자취들을 찾아보는 모습들은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감개무량한 그런 순간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훈장을 받으실 거였는데라는 거는 이제 이게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원래 원로학자들의 훈장은 이제 좀 생전에 계셔야 드리는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 또 그 윤 교수와 함께 활동했던 분들 중에서는 직접 윤 대통령을 이제 대통령을 떠나서 그렇죠. 동료의 아들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등도 두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응원을 했다는 일화가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실 대변인이 했어요. 네, 동료들 차원에서는 자기 아들 같기도 하고, 뭐 비록 대통령의 높은 자리에서 지금 굉장히 힘든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지만, 그때 그 모습을 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 얼굴에는 분명히 윤기중 교수의 생전 모습도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이런 큰 일을 지금 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부탁의 말씀과 그리고 앞으로 꿋꿋하게 나가라는 성원을 담아서 굉장히 좋은 시간 그리고 다시 한번 초심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고요. 특히 여기서 우리 윤 대통령께서 제일 좋아하는 책이 그거 아닙니까?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 네. 다 이런 것들이 여기서 보시고 아들인 윤 대통령께 전달해서 그걸로 공부했던 그런 추억까지 되새길 수 있는 나름대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회가 깊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의 자유란 책도 결국 아버지가 학술원 회원들과의 토론에서 자, 이 책은 정말 중요한 책이다 해서 윤 대통령에게 권했고 그것이 평생에 가장 즐겨 읽는 책이 됐다는 일화도 그 뿌리는 이 학술원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이장무 학술원 회장이 한창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고 중요한 의료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윤 대통령 앞에서 꺼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대화 내용이었는지 박 의원이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 이장무 학술원 회장이 의료개혁 추진으로 대통령께서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국민들은 이 의료개혁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꺼내니까 대통령께서는 화답을 의료개혁의 첫 발을 떼었으나 앞으로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라고 화답을 하고 덧붙여서 지역 필수 의료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과 또 재정 투자를 많이 하겠다. 이런 또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김수경 대변인이 전하는 분위기에 따르면 원로들께서 대통령을 많이 응원하는 이런 분위기였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자, 이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자면 저 자리가 사실 의료개혁을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자리는 아닌데 네네. 워낙 이게 중요하고 그렇죠. 학술원 원로 회원들이 보기에 의료개혁도 사실은 이 의술, 의학의 분야에서 관심사니까 이런 얘기가 오간 건데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 굉장히 지금 첨예하게 지금 대립해 있는 부분들을 이제는 조금 보다듬으면서 많은 앞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의 지금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이런 학술원에서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고령화 시대라든가 앞으로 지속 성장 가능할 때 어떤 식으로 의료가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윤 대통령께서는 의료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분야의 목소리들을 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좋은 시간에 또 격려와 더불어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눴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날 이 행사장에 아주 이색적인 장면이 하나 나왔어요. 물론 예정된 게 아니고 기획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행사장에서
가수 이문세 씨 부부를 만났습니다. 자, 이게요. 왜 이문세가 여기 와? 자,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 이제 오늘 이상만 교수라고 대한민국 국내 지질학의 뭐 아주 진짜 뭐 거봉이라고 선구자라고 하시고요. 서울대 대학원장을 받으셨는데 요번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게 됐는데 이분이 98, 네. 98세세네요. 그렇죠. 이분이 가수 이문세 씨의 장인어른이 되신 거예요. 저 뒷모습, 옆모습이 보이는 게 부인이에요. 네, 저 이지연 교수라고 있는데 저분도 이대 수학과를 나왔고 이제 사실은 이제 유학하는 과정에서 이제 결혼하는데 이문세 씨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또 박사 과정을 가는 부분들을 많이 도와줬고요. 지금은 서울여대 수학교육과에 지금 교수로 있고요. 또 장모 되시는 분도 또 굉장하신 분이에요. 명문여대 학장을 지냈죠?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레라든가 서양의 이런 무용들을 갖고 들어오신 한국 현대무용의 선구자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부인은 무용학의 아주 권위자고, 그렇죠. 또 저 휠체어를 타신 저분이 이제 이상만 무궁화장을 받은 그 예. 교수님인데 저분은 한국 지질학계의 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뒷얘기입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이 굉장히 훌륭하신 학력을 갖고 계시는 두 교수분께서 사실은 사위는 조금 교수나 이런 분들로 하라 그랬는데 두 분이서 굉장히 뭐 좋은 인연으로 만나서 또 사실 이제 나중에는 부인이 박사학위 받는 부분에 이문세 씨가 또 많은 격려와 또 도움을 줬던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인고 부부 그리고 또 이런 합체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런 가정이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문세 씨를 뭐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 뭐 또는 싱어송라이터로만 알고 있지만 이분도 이공계 석사를 받은 분이에요. 저 명지대학교에서 전자공학과 나오고요. 학사뿐만 아니라 석사까지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정보처리학과라서 굉장히 이제 학구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문세 씨가 언변이 좋으시잖아요. 근데 언변이 좋으신 분들은 보면은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다독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저 박성규 앵커도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힘에서 나오는 네. 것 같은데 뭐 그리고 지금 별밤지기로 뭐 우리 방송계 한 축을 할 때는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네. 사실 그냥 노래만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우리의 현대 어떤 방송계의 어떤 문화를 새로 쓰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좀 머쓱해졌습니다. 자, 가수 이문세 씨가 이상만 교수의 따님과 결혼한 재미있는 어찌 보면 또 상당히 그 연애 이상의 그 스토리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과거 이문세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죠? 예, 이제 가수 이문세 씨의 그 장인 되는 분, 아까 그 이상만 교수님하고 또 장모님은 이 딸이 그 무남 동료 외동딸입니다. 외동딸. 예, 우리 딸이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는 결혼 안 된다. 그랬죠. 라고 아주 강하게 버텼는데 이걸 그 이문세 씨가 아주 적극적으로 설득을 가서 부모님을 설득을 해서 89년에 이제 결혼에 골인을 했습니다. 본인 얘기로는 사랑의 도피도 있었다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한 이후에 이 장모님 또 장인어른의 아마 이런 마음을 헤아렸을까요? 그 이제 이문세 씨가 적극적으로 그 아내가 박사학위를 딸 수 있고 실제로 그 교수를 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어떤 뒷바라지를 해줬고요. 이러한 또 마음을 또 이렇게 전달돼서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상만 교수님이 이후에는 적극적인 그 사위에 대한 아주 칭찬 모드로 이제 계속 일관했는데. 그러니까 사위가 예. 왜 대통령을 자꾸 비교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위가 대통령이라 해도 문세한테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우리 저 문세한테는 안 돼라고 이제 사위 자랑을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이렇게 그 내 딸을 박사학위까지 또 시키고 교수 될 때까지 이렇게 다 만들어줬다. 요즘은 이런 그 문세 같은 그런 사위 못 구한다라고 이제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우리 이제 평론가님은 네. 사실은 저 이문세 씨하고 비슷한 그렇죠. 또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스토리를 좀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두 분이 이제 이렇게 하니까 사실 뭐 저 아버지 어머님의 그런 뭐 안 돼 이런 거를 바로 뿌리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학을 갑니다. 네.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갔다가 이제 편지를 한 장 쓰죠. 도저히 못 참겠다. 도저히 여기서 외로워서 안 되겠다. 그래서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반대는 이제 하고 또 진짜 이렇게 뭐 학구적인 그런 집안에서는 되게 또 박사, 뭐 교수 이런 사회들을 보고 싶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조금 부모님의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이제 두 분이서 한 15일간 갔다 오십니다. 그리고 네.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부분들의 어떤 로맨스가 있었고요. 그러나 그 사이에 유학 간 사이에 이문세 씨가 굉장히 뭐 집도 찾아가면서 굉장히 뭐 잘 하면서 점수들을 많이 땄던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두 분을 이렇게 연결시켜 준 사람은 사실 콘서트에 갑니다. 이지영 교수가 갔는데 그때 이문세 씨의 백코러스를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자기하고 교회 성가대에 같이 다녔어요. 네. 2년이 되려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백코러스를 하신 여성분의 소개로 두 분이 만나게 된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이제 학술원 얘기가 이문세 씨 얘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별밤지기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이문세 씨 아니겠습니까? 저도 학창 시절에 수많은 그 잠을 못 들면서 그 방송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시그널 뮤직도 기억나고. 자, 그 이문세 씨 스토리 영화로까지 만들어졌죠. 잠깐 보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긴장하지 마. 명예퇴사. 비와 당신의 최고. 축하드립니다. 아주 지가 무슨 조용필인 줄 알아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똥치하고 싶어? 임마, 난 너 때문에 얼굴에 똥칠 수십 번을 했어, 임마. 아들아. 서울까지 이제 방송 안 되거든요. 내가 구경하면 되잖아. 아들아, 들리자. 철물점 박 사장님, 외상금 빨리 갚아주세요. 네.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저 방송 별밤지기가 됐던 그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프로그램은 10년간이나 기속됐고 그걸 마이크를 내려놓을 때도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그만둬가지고 아주 열렬한 그런 그때 그만두지 마세요라는 환호가 있어서 지금 들으시는 것 별밤이 시작될 때마다 나오던 시그널 뮤직 아니겠습니까? 저걸 모르는 지금 60, 70대는 거의 50대들도 중학교에 중학교 하면서 그때 이불 덮고서 야, 왜 너 안 자고 말이야 지금 이거 듣느냐 뭐 이런 핀잔까지 받으면서 했고 11년간 했는데 근데 다시 DJ로 돌아오신 데는 지금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6월 초라죠? 네, 그래서 요번에는 오전 11시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로 다시 방송 DJ로 복귀하는 지금 과정에 있고요. 기대가 큽니다. 이 뭐 깜깜한 밤에 듣던 이문세 씨의 그런 감미로운 음악과 감미로운 멘트들이 낮에는 우리 귀에 어떻게 내 귀에 캔디가 될 수 있을까? 이러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있고요. 다시 이제 DJ로 돌아오셔갖고 우리 옛 추억들을 많이 새롭게 뭐 속속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985년에 시작해서 1996년 그렇죠. IMF 직전까지 이 방송이 계속이 됐어요. 그 방송 끝날 때 고별 방송을 저는 직접 들었는데 전국에서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별밤지기 이제 다른 분들이 좀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인기가 없었고 이문세 씨의 애창곡이 하나 있으세요? 뭐 저는 웬만한 거 다 부릅니다. 저는 옛사랑을 제일 좋아하는데 남들도 모르게 뭐 서성이다 뭐 이런 거 들으면 좀 가슴이 뭉클해지고 옛 추억도 나고 굉장히 우리의 어떤 감성들을 좋게 발전시켜 주신 그런 공로가 크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별밤지기에서 돌아온 이제는 낮에 뭐 지킴이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호 기업정책원장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국방장관이 한미 특수전부대 지휘관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사실상 최초인 매우 이례적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비상하는 날아오르는 독수리란 이름의 공군 야간 출격 훈련에는 현존 지상 최고의 전투기 F-35A 스텔스기 편대가 참여했습니다. 자, 눈에 확 띄게 좋아진 군대 급식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전쟁을 종결하고 평화를 시작을 여는 것도 우리 특수작전 부대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번 훈련은 갈수록 고도화되는 적 위협에 대비해 공군의 모든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종사들의 대응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 이 주제는 박성원 의원과 함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신원식 국방장관이 22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우리 특수전사령부에서 매우 이례적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처음인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자, 어떤 회의였습니까? 통상 이제 국방부 장관이 회의를 하면 국방부에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계룡대에서 주로 하거든요. 네. 특수전사령부를 찾아가서 이렇게 회의한 것도 좀 특이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특이한 게 이번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우선 이 회의를 주재할 때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특수전 관계되는 분들뿐만이 아니고 육군, 해군, 공군 참모총장들이 다 참석했다는 거고요. 오. 두 번째는 이제 한국군만의 특수전 요원들과 육해공군 총장만 참석한 게 아니고 주한 미군의 특수전 사령관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포함해서 연합사에 관련되는 장성들이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한 거거든요. 대대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7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대규모 회의였고 정말 좀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의 그런 회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도 이제 한국 국방장관이 오랜다고 오는 사람들이 아닌 사실 지휘권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 그 자체에도 큰 의미가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더 중요하겠죠. 자, 이 자리에서 신원식 장관은 특수전 부대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모든 사실은 전쟁의 시작, 특수작전으로 시작을 하고 특수작전 용사들이 바로 마지막 전쟁을 종결하는 종결자이다. 전쟁을 종결하고 평화를 시작을 여는 것도 우리 특수작전 부대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강한 훈련, 고도의 대비태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장관이 알고 있습니다. 들으신 대로 신원식 국방장관은 특수전 부대를 가리켜 전쟁을 종결하는 종결자고 아울러 평화를 시작하는 부대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귀에는 쏙 들어오는데 참 어려워요. 자, 최근 북한은 우리에 대한 핵공격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특수전 부대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는데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는 부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평가하세요? 북한이 이제 최근에 핵 방아쇠 체계를 이제 활용을 해서 핵 반격 가상 종합 훈련을 했잖아요.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이 그냥 단순히 핵 미사일 이렇게 시험하고 시험 발사하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 종합적으로 이제 한국을 어떻게 하면은 공격을 해서 이게 한국을 점령할 것인가라는데 초점을 점점 맞추어 갖고 있거든요. 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한국이 취해야 될 조치는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핵심에 이제 김정은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수전 부대 가서 이렇게 대규모 회의를 했다라고 보는데요. 여기 이제 특수전 부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전쟁 시작과 동시에 제일 먼저 북한 지역으로 침투하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신 장관이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전쟁을 종결한다는 것은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도부를 적의 지휘부를 제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즉 지휘부의 최종 그 제거의 종결자는 바로 이 특수전 요원들이 들어가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거단 말이죠. 영어로 이제 터미네이터 부대네요. 그렇죠. 그런 의미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우리나라 여러 가지 이 여단들이 특수전 여단들이 있는데 그 특수전 여단들이 들어가서 해야 될 임무들이 다 달라요. 다른데 여기 이제 지휘부 제거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휘부를 제거를 하면 이것이 전쟁이 종결되고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신 장관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봅니다. 네. 이제 이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저는 소상이 되는데요.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특수전 부대를 비수. 자, 사극에 많이 나오죠? 어떤 칼이냐? 날이 매우 예리합니다. 그리고 짧습니다. 그 칼에 비유를 했어요. 자, 특수전 부대는 대량 응징보복의 핵심 부대다. 북도발 시 적 심장을 도려낼, 섬뜩한 표현이에요. 비수와 같다. 언제든 즉각 임무 수행할 강한 의지와 능력, 태세를 두루 갖추고 있다. 굽이란 말은 그런 거거든요. 자, 왜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이제 티크 나이프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 뭐냐면 우리가 호두나무로 만든 칼을 의미하죠. 이 결국 아주 핵심적으로 적의 그 목을 따는, 쉽게 해서. 너무 이제 과격한 표현이니까 예. 그렇게는 할 일은 아니고. 점잖은 표현으로 참수라고 하는, 그래서 참수부대라고 불리는데 결국은 아까 적의 그 핵심 지역에 침투해서 적의 그 핵심 지휘 체계를 와해시키고 특히 그 결국은 최고의 지휘자인 김정은의 결국은 참수를 하는 이러한 특수한 임무를 띠고 있는 부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그 한미합동회의에 이 참수부대의 부대장, 그 13 특수임무 여단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예. 네. 자, 지금 말씀을 했지만 미국의 특수전 부대는 이런 비수 같은 훈련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비수 같다는 표현이 원래 미군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표현을 쓰느냐? 티크 나이프라고 합니다. 여러분, 티크 나이프가 뭐야? 이 오리나무로 만든 칼이에요. 여러분도 많이 쓰십니다. 빵, 치즈, 단호박 등을 자를 때 쓰는 호두나무 칼입니다. 이게 무기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그걸로 소리 없이 치명적 타격을 가한다는 얘기죠? 예, 지금 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이 거기 다 답이 있다라고 봐요. 이제 참수를 하려고 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밖에 이제 작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작전 명칭을 티크 나이프 작전이다. 아주 그냥 목적에 딱 맞는 훈련 명칭을 이렇게 도입을 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소리도 없이 빵이나 치즈 자르는 칼만 들려줘도 그냥 가서 적 수뇌부를 그냥 어떻게 해버릴 수 있다. 그렇죠. 적 수뇌부를 제거하는데 목적을 둔 그 훈련이다. 훈련 명칭이다. 이렇게 보죠. 네. 여러분 이제 식사하시면서 양식집 가서 티크 나이프 쓸 때, 자, 이 티크 나이프가 이 특수전 부대의 훈련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나, 이해가 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티크 나이프가 우리 특수전 부대에서는 김정은 참수부대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부대장인 제13 특수임무 여단장, 이름이 좀 긴데 이분이 2002 회의에 직접 참석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회의 자체가 어떤 아까 얘기했듯이 적의 지휘부를 바로 급소를 우리가 타격하고 노릴 수 있는 부대이기 때문에 어떤 핵심되는 여기 부대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그 참수부대는 다른 별칭으로 흑표, 검은 표범 부대라고 또 불립니다. 예. 그것도 뭐 눈만 바짝바짝하는 흑표 생각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임무가 아까 얘기했듯이 김정은의 신속 제거, 이것이 주요한 임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훈련 내용이라든지 또 장비 이런 것들이 일체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만 작년에 한 1분 40여 초가량 대략적인 훈련 개요만 간략하게 한번 소개됐던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비밀과 이 베일에 쌓여 있는 부대란 뜻도 됩니다. 자, 우리 군에는 없는, 미군에는 있어요. 전군 특수전을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 사령탑이 이제 우리도 신설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그동안에도 있었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아주 깊숙이 논의됐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상 뭐 전시가 되면 한미 연합 특수전 사령부가 창설이 되고 그 한미 특수전 연합 사령부의 사령관이 우리 한국 육군의 특전사 사령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사실 평시에는 이게 육군은 육군대로, 해군은 해군대로, 공군은 공군대로 특수전 부대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육군은 이제 특수전사령부가 있는 거고요. 해군은 이제 UDT, SEAL 이거 하도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해군 특수작전 전단이 있고 또 해난 구조하는 전대가 있어요. 네, 이런 네이비 이제 실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런 이제 크게 보면은 2개의 부대가 있는 거고요. 공군도 또 2개의 부대가 있습니다. 공군 특수전 전단이 있고 공군 특수작전 전단이 있는데 이것이 각각 그 관제 업무를 수행하거나 구조 임무를 이제 수행하는데 이게 사용되는 그런 부대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육해 공군이 가지고 있는 특수전 부대들이 평소에도 같이 이제 훈련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모두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각 군에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죠. 그렇군요.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육군, 해군, 공군이 가지고 있는 각 특수부대를 전부 다 지휘 통제하는 특수작전 사령부가 있단 말이죠. 소콤이라고 하죠. 그렇죠. 한국은 여기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이번에 회의를 하면서도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참석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한국도 이제 평시에 이런 한국군의 그 특수작전 사령부를 창설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특수부대 간의 연계 그리고 지휘, 훈련 이것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회의가 됐고 또 이런 창설의 필요성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날 회의가 끝난 뒤에요. 신원식 장관은 그야말로 투병 생활, 그러니까 보통 투병이 아닙니다. 기적적인 그런 생환을 했다고 표현되는 최재혁 특전사 중사를 찾아가서 격려했습니다. 이 최 중사의 아버지도 예비역 원사하신데 그 아버지에게 위로 손편지까지 직접 전달을 했다고요? 예, 이 특수전 지휘관 한미합동회의가 열린 바로 그날 당일날 이제 신원식 국방장관이 지금 말씀하신 그 1%의 기적으로 화제가 된 특전사의 최재혁 중사를 위문 방문했습니다. 작년 8월에 사건이 났다죠? 예, 이 작년 8월에 이제 최 중사는 전술 행군 훈련 도중에 실신을 했는데 저렇게 잘생기고 큰 청년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근데 이제 판정받기는 원인이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이 다발성 장기 부전은 상당히 그 생존율이 뭐 1%가 채 안 된다 이렇게 좀 뭐 쉽지 않은 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의 다 죽은 거라고. 예. 근데 우리 이제 육군 그 환자 전담 지원팀이 있고요. 또 국군 의무사령부의 그 위탁 환자 지원팀이 있습니다. 이 관리팀이 있습니다. 이 팀들의 아주 적극적인 그 집중 치료 이게 힘입어서 회복을 했고 그래서 올해 기적적으로 그 부대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투력 회복센터에 있는데 여기를 방문해서 어떤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손편지도 직접 전달을 했어요. 이런 사연이 이제 전부 알려지게 된 거는 그 부친인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부친께서 예비역 원사. 예, 예비역 원사께서 그 페북에다가 이 사연을 이제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도 이걸 보고 쾌유를 기원한다. 백절불굴의 군인 정신을 보여줘서 감사와 격려를 전한다고 해서 큰 화제가 됐던 그런 인물입니다. 쾌유를 축하하고 조속히 복귀하길 기원합니다. 자, 우리 공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 전반기 소어링 이글, 영어를 자꾸 써서 안 됐는데 솟아오르는 독수리란 뜻입니다. 비상하는 독수리 훈련을 17일부터 24일까지 충북 청주기지 인근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자, 우리말로 말씀드린 대로 비상하는 독수리라는 뜻인데 자, 어떤 훈련인가요? 예, 이 훈련은 이제 2008년부터 1년에 2번씩 해오던 이제 훈련입니다.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 이제 훈련이 되겠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고 오늘 훈련이 종료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규모 공중 종합 훈련이라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사실상 공군에는 다양한 종류의 기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투기도 있고 공중급유기도 있고 지휘 통제기도 있고 수송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임무를 수행을 할 때 한꺼번에 이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얼마만큼 합동성을 가지고 이 것들이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것이 임무를 수행할 것이냐가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투기 F-16, F-15, F-35, TA-1 이런 것들도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중급유기, 지휘통제기 참여해서 한 60여 대가 참여를 해가지고 공군에 있는 공군 작전사령부 예하에 그렇죠.
공중 전투사령부 그 사령관 지휘하에 이번에 일주일 동안 훈련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 훈련의 백미 가장 볼만한 대목은요. 현존 지상 최고의 전투기라 불리는 F-35A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야간 출격입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네, 5월 22일 공군 전반기 소링 이글 훈련에 편대들이 나선 거예요. 근데 이제 저 보십시오. 편대 비행입니다. 이번 훈련은 갈수록 고도화되는 적 위협에 대비해 공군의 모든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종사들의 대응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급식 얘기 좀 하죠. 열악하기 그지없다고 비판을 받던 군대 급식이 확 달라졌습니다.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현역 군 간부가 올린 실제 메뉴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죠. 예, 이 지금 출처는 이제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육대전이라고도 그러는데 네. 이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올린 분은 이제 육사단의 한 간부인데요. 간부가 부대 내 급식 사진을 올렸는데 이게 이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뭐 예. 어우 화려해요. 예, 이 지금 뭐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이제 보이죠. 우리 식사 시간도 가까운 됐는데 보면 이분이 이제 뭐라 그랬냐면 최근에 바뀐 급양 간부가 플레이팅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맛깔스럽게 먹음직스럽게 그릇이나 접시에 이렇게 담는 걸 적게 얘기하죠. 뿌리고 예. 가운데다가 케첩 올려놓은 거 예, 보십시오. 플레이팅도 참 너무 예쁘게 잘한다. 네. 우리 이 나오는 급식이 매일 특식과 같이 이렇게 잘 나와서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제보를 한다라고 이제 올린 취지를 밝혔고요. 여기 보면은 아까 화면에서도 보시듯이 뭐 짜장면, 회오리 감자, 탕수육 그리고 소떡 소떡 뭔지 아세요? 그 소세지하고 떡하고. 이렇게 가래떡을 이렇게 엮어서 만든 꼬치. 드셔보셨네. 예, 꼬치죠. 이 꼬치. 이거하고 또 참치 비빔밥, 뭐 만둣국 이렇게 아주 그 먹음직스러운 것들을 쭉 보여주는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예. 자, 오죽하면 짬밥이란 말이 생겼을까요? 저도 1986년 말에 논산훈련소에서 짬밥 먹어봤습니다. 그 4년 전에 있었던 취사병들의 조리 강습회 모습 보시겠습니다. 육해공군에서는 장병들의 급식 향상을 위한 조리 강습회를 가졌습니다. 각 군의 급양 담당 장병들을 대상으로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마련한 이 강습회는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식단으로 실시했습니다. 네, 당시에는 일식 삼찬, 추억의 얘기입니다. 밥 하나에 반찬 3가지면 됐지.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부실했어요. 한편 이 육사단 간부가 올린 메뉴판 사진을 실제로 본 시민들 반응 대체로 호평 일색이었다고요? 예, 이 지금 이걸 본 시민들의 반응은 뭐냐면 야 군대 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짬밥인데 집밥보다 더 맛있어 보인다. 또 논산훈련소에 있는 우리 아들 얘기인데 밥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군 급식이 군인들의 그 자부심을 높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호평 일색이었습니다. 네. 예. 자, 우리 이제 군대 하면 짬밥인데 집밥보다 맛있어 보인다. 저거 아주 극찬이거든요. 논산훈련소에 있는 아들이 밥 잘 나온다고 하더라. 부모에게는 거짓말 않습니다. 군 급식이 군인들 자부심을 높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자, 김열수 교수님께 한마디 좀 여쭤볼게요. 네. 이 급식이 왜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 전투력 유지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은 그 급식이 부실하면 그 어떻게 훈련하고 그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겠어요. 다 먹자고 훈련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요. 네. 훈련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먹는 거겠죠. 먹는 네. 것이 우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저도 지금 저 그림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아니 이 정도로 좀 좋아졌다는 말이냐? 저 정도면 사회에서도 막 먹기 힘든. 제가 네. 밖에서 그냥 이렇게 저 연구원에 있으면서 연구원 부근에 있는 음식점 가서 가끔 저렇게 먹는데요. 저거 지금 보통이 아닙니다. 아주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1년에 부실급식 논란이 있었을 때 폭로 기억이 나요. 고기 한 점 없더라. 코다리 강정은
두 쪽에서 네 쪽을 가위로 잘라주고 김 한 장 안 던져주더라. 네. 사실 우리에게 아픈 부분이 있었던 사건이었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된 거죠. 만일 그런 것들이 폭로가 안 되고 안 됐으면 이게 우선 급식비가 올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관심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폭로가 되니까 사회적 관심도 올라가고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가지고 급식비를 많이 올려준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투자한 거예요. 네. 우리 젊은이들이 잘 먹어야죠. 그렇군요. 아, 정말로 내부 고발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좀 시끄러워야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김 실장의 말씀도 잘 새기겠습니다. 김열수 실장님 그리고 박성원 서울신문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요일 생방송 정책인 이슈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내일 토요일 오전에는요. 한 주의 핵심을 간추려 모은 주간 정책인 이슈가 방송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주말, 건강한 휴일 보내십시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